네, 주말쯤엔 확실해질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아직 확실하게 나온 얘기는 없는데 준비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죠.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 언제쯤 서울 답방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까요?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서울 답방은 단순히 답방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조급하게 김정은 방남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전화는 많이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9월 공동선언에서 우리 측은 연내 답방이라고 했고요. 북한 측은 조속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답방을 준비하면서 북한과 협의를 해왔던 것 같고 아마 12월 12일이나 14일 사이에 방문을 해달라는 우리의 제안은 북한 쪽에 제기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결정만 남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또 그것이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준비 작업을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있다고 생각해요.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야 북한이 나름대로 행보가 조금 더 폭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화면 왼쪽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곳이 오늘 청와대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상황 어땠는지 잠시 화면으로 보시죠. 이곳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 설치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답방하게 된다면 올해 4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경호 문제상 이곳 맞은편에 있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이 유력합니다. 네, 저희 정치부 임성호 기자가 지금 청와대 앞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당시 걸개 그림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상춘제 보수공사 때부터 이제 답방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 일단 좀 전문가들이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아마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근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춘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 상춘제가 원래 이제 이 한옥으로 지어진 집인데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지어진 집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외빈들을 많이 접대하는 곳입니다. 우리 순수한 한옥으로 지어진 집인데 원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 작년부터 여기에 원래 니스칠을 했는데 문제는 니스칠 해놓으니까 이 숨이 안 통하고 또 흰개미가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다 벗겨내고 이제 들기름으로 다시 바르고 그러면서 또 내부도 좀 정비하는 작업들을 지금 해왔다는 것이죠. 저게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내외랑 같이 환담을 나눴던 그곳이죠. 우리 전통 문화를 어떤 외빈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일단 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다면 아마 저쪽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데 아마 그걸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반차를 냈다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불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의를 했다는 거고 또 오늘 NSC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등등의 어떤 청와대의 움직임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하니까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네. 이야기를 보면 아까 이제 그 기자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 측에서 언제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명시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지 않는가. 그렇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이렇게 돌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베이징 방문할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잘 아니니까 네. 아마 돌발적으로 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답은 정해놓고 있는 걸까요? 아직 주지 않았을 뿐?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다만 네. 준비 과정이고 정부에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런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고 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서울 답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보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내로 서울을 와달라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조명균 장관에게 답방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까? 뭐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시는 대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검토입니까? 연내 답방에 대해서? 예, 뭐 기본적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북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서 답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판문점에서? 뭐 딱히 언제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최근 정보로는 그 북한 입장이 답방에 대한 입장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일부러는 그냥 침묵처럼 보여가지고. 아직 뭐 어쨌든 그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쏟아지는데 답은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이 확실히 안 온 것이죠. 경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그렇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라는 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단일 지도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도자가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에 나갈 때도 갑작스럽게 가고 사실은 중국 같은 거 갔을 때도 보면 실제로 이제 북한에 도착해서 발표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방문하기 전에 이제 북한 측 당국자들이 내려와서 경호 문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보면 최소한 김창선 지금 그 서기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황들을 보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저희 뭐 기자들이 다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그렇죠. 아직 그 감지가 안 부분이 되는 없어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 북한 당국자들이 아직 서울에 왔다라는 정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호를 알게 되면 일단 북측 당국자들이 어느 정도 서울에 와서 해야지만이 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없는 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일단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호 문제 때문에 박람이 무산된 적이 있죠. 이제 뭐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 합의 당시에서도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죠. 합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죠. 앞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에서는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갔을 때 안전 문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하면은 사전에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졌을 때 김창선 실장이 가서 철저한 네. 점검하는 모습이 잡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창선 실장이나 또는 다른 팀에서 와서 그 준비를 할 것이다. 그것이 포착되면 네.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이게 확정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실마리라도 잡으려고 기자들도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이 오늘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한 달 만에 열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 답방과 관련한 사안이 논의되진 않았을까 하고 돌아오는 천혜성 차관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네. 아니, 그거는 네. 뭐 결정이 되면 뭐 준비하는 데는 뭐 그렇게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뭐 북측의 입장이나 뭐 결정이 저희한테 전달되어 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오늘 뭐 소장회의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특별히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한 또 그런 채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통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호 이전 그런 실무 문제들은 또 그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도 남북 간에 그건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락사무소 배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답만 오면 그 이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임박했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금년 내 답방인 네. 것이고 북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은 17일을 전으로 오느냐 이후로 오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30일 즈음 해서는 1월 1일 신년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거의 오거나 안 오거나는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랐다. 네. 그런 측면을 정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일에서 14일 또는 네. 아마 17일에서 20일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서울타워죠. 남산타워에 이렇게 손님을 받지 않는 준비를 해놨다. 뭐 몇 가지 이야기도 들리는데 예.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또 신뢰 구축을 해나가고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총력으로 준비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전상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만 정치적으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할 것이냐 그게 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센터장님 언급하셨던 몇 가지 지금 날짜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언제로 보십니까? 뭐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10일에 14일 정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인데 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급박하진 어떤 면에서 않을까요? 보면 지금의 움직임이란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봐서 그렇지 실제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한테 네. 이제 포착되기에 지금 포착돼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임박하지 않냐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죠. 저 날짜로 이 문제 같은 던졌겠죠. 경우는 사실 지난번 9월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꾸준히 준비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움직임이 가시화된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17일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기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후부터는 북한 사회가 이제 내년 준비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특히 이제 총화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내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할 것인지 네. 내부적으로 아마 논의가 좀 깨길 겁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부 행보를 보면 주로 이제 그 대홍단 감자단지라든지 주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 먹는 것 문제와 관련된 게 많이 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이는 좀 이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아마 오게 된다라면 이제 12월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올 수 있는 가능성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이 그동안 해놓은 외교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단동 지역에 열차가 지나가야 이제 오는 것이다. 네.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워낙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이거로만 일단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기일 이후에 오는 것은 조금 시간상으로 좀 오히려 12, 13, 14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훨씬 여건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로 김창선 실장이나 그 경호팀이 방문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완전히 최고 지도의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이렇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예상할 때 네. 지금 지도에서도 달력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달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2박 3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을 때 2박 3일 3일을. 계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여건을 본다면은 2박 3일로 북한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2박 3일이라는 것은 와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네. 동시에 거기에서 내놓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의미가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이라든가 실질적인 신뢰 구축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하기에는 북한의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더 짧게 올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정해서 하루라든가 1박 2일 정도라면은 다음 주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일 답방 저는 그래서 아마 당일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지난번에 아마 북한 당국자 왔을 때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갔을 때. 그렇다면 만약 1박 2일, 2박 3일 길어지면 북측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일 방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랜 준비가 필요 없고 우리 측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본다라면 이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담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번도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당일날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뭐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당일 답방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동선에도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오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벤트랄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꼭 갈 것 같다. 이런 동선을 예상해 본다면요? 예, 뭐 정상회담을 기획할 때는 크게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 문화적 영역을 구상합니다. 2박 3일로 온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일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 회담을 갖느냐, 5차는 하고 만차는 몇 번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정치적 일정이라면은 국회 방문이라든가 야당 방문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그 4차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KTX 타는 거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기획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뭐 K-팝 공연이라든가 한국 예술을 갖다가 그런 공연을 방문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짤 수 있는데 이것은 한 2박 3일 있을 때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줄인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정상회담만 하고 간단한 경제 시찰을 하고 돌아가는 것은 하루 일정이 될 것이고 1박 2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경제 일정을 하나 정도 더 넣고 국회 정도를 방문하면 아무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한 이제 북한이 가장 고민할 것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부분이 있을 그게 아마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한국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 비핵화에 관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기간을 느리고 줄이고를 함께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두 정상이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정상회담 그동안 했지만 주로 이제 미북 회담에서 일단 비핵화 문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겼고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끌어온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괄적으로 뭔가 비핵화 협상을 좀 빨리 진전시키자 뭐 이 정도의 합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변을 시찰하고 어디를 시찰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마 이제 미북 회담으로 넘겨놓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문제는 지난번 3차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대북 제재에 막혀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세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바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오늘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도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커다란 새로운 진전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또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길게 통일을 위해서 가는 길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정치적인 난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이슈와 정권의 어떤 지지율 상관관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둘 수 있을까요? 예, 뭐 지난 그러니까 3차례 중에 2차례는 깜짝 방문, 2번째 정상회담은 깜짝 방문이었기 때문에 여론의 반영이 안 됐지만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죠. 네. 아마 그런 것을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사실은 지금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신뢰 구축이 잘 돼서 그러한 결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히 많은 정치인들의 이 발언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거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손학규 대표가 중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마다 북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정계에서는 손학규 징크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참 이 본인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징크스가 많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2006년도에 손학규 대표가 100일 대장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탄광에도 가시고 이제 마지막 서울역에서 이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냐면 제1차 핵실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묻혔고요. 네. 2007년도에는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뉴스였는데 그때 또 한미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정계 복귀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네. 지난번 송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제 단식을 들어가시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오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손 대표가 그 자신의 징크스를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손 대표의 저런 징크스와 최근에 어떤 청와대의 움직임 이걸 봐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김정은 위원장 오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손학규 대표도 이 징크스를 좀 역이용하고 싶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요.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인 맞이 한정당. 참 대한민국의 대단한 위인 맞이합니다. 이 단체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부적합한 발언들 여과 없이 방송 전파에 내보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김정은의 열렬한 편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정말 편이 되고 싶었다는 발언들을 통해서 KBS가 방공으로 규율화된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고자 나름대로 의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KBS는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걸 뭐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공영방송이 공개적으로 그대로 보여줘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낮에 서울 시내 곳곳에 환영하는 뭐 엽서전 이런 것도 열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명균 장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지금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직 남북 간에는 충분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느냐 뭐 약간의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극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이분이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또 당시에 뭐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와야 되는 뭐 평화를 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터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가장 극단적인 사람을 그렇게 어떤 김정은 여자 환영하는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청률을 주고 있는 방송인데 과연 그런 극단적인 방송들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영방송으로서 인터뷰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건 적절치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은 61% 대 31%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는 여론이 살짝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런 문제들, 남북의 화해 협력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성장통 같은 것들일 텐데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겠지요. 네, 신범철 센터장은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어를 보고 오겠습니다.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 한 분 새로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보고 오신 대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또 안타깝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하면 이제 군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갑자기 오늘 오후에 지인 사무실이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데 거기 이제 13층에서 네.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서도 네. 남겼다고 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이 네.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압박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은 검찰에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수하에 있는 세 사람이 네. 이미 구속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네.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수사가 계속되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괴감 또는 수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군 고위직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셨던 분이니까. 고위직까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보 방첩 분야에는 최고 네. 이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피의자로 몰려서 수사를 네. 받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잘못된 충성심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정권의 군대는 아닌데 이런 부분 또 본인이 진술을 다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에 대한 보도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이 국군 기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해군 차원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이제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이 돼서 당시 상황들을 일일 보고를 형태로 해서 쭉 관찰해서 이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세월호 180일간의 이제 기록이라는 그런 문건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탐문하고 그것에 대한 또 건의도 하고 또 일부 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일 수 있느냐, 네. 뭐 그 대책이라든지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뭐 그냥 수장시킨다라든지 예. 그런 내용들을 담긴 이제 보고서를 만든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 특감반에서 조사를 이제 했는데 특별수사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찰 문건이다라고 이제 그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네. TF 팀장하고 3명을 이제 구속을 했는데 이제 본인 주장은 이게 사찰 문건이 아니고 예. 그냥 일단 탐문했던 것이다. 본인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를 그럼 직접 들어보지요.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어땠습니까? 생전에 혐의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었나요? 이제 본인은 뭐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또 유서를 보면은 좀 달라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좀 관대하게 처분해달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거든요. 골자인데 영장실질심사 때도 네.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디서 누가 잘못했든지 본인이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성격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서는 정확하게 아직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A4 용지 한 2장 분량이라고 그래요. 네.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 좀 관대하게 처분해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르면은 본인도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기무사, TF팀 운영 그리고 그 행위들이 일탈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일탈된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세월호 사찰들을 유족을 다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정치에 개입할 목적이었거든요. 여론을 바꿔가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에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윗선이 배후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검찰이 수사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출석 당시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임무 수행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의 녹취라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검찰 출석 당시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도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당시 부대를 주의했던 주관으로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던 중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3명이 일단 구속을 해놓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영장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한쪽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사찰의 어떤 문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내용들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 유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불법인 줄였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180일이라는 기록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메인 서버에 보관해 놨겠느냐 이런 또 이제 항변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당시에는 기무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을 보고를 받아서 사실 대통령 전달하고 하는 기능들을 사실 관례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군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불법이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기무사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임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아마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랑 육사 37기 동기라고요. 원래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앙고 동기고 육사 37기 동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이 또 지내가지고 사석에서는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일한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니까 바로 중장으로 인사사령관 진급을 했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군 실세로 통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분에 휘말려서 1년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군이 사조치가 됐다는 것. 네. 그래서 군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고인의 불행한 그런 선택과는 별개로 이거는 좀 엄벌해야 되는데 특히 이걸 보면은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유가족 행세를 하거나 네. 또 일일이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 사찰해서 또 보고를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제야단체 이런 집회들의 정보를 다 경찰청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보수단체에 알려가지고 맞불 집회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런 모든 보고들을 청와대에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DNA가 잘못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은 정권의 군대가 아니고 네. 국가의 군대고 국민의 군대인데 이런 일탈된 사고들이 결국은 오늘의 불행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기존에 2016년도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무언가 비선 파동이 있었을 때는 항상 군인사가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2014년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세계일보 보도를 필두로 해서 언필칭 정윤의 문건 파동이 시작됩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 권력으로 두 패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정윤회 씨가 국정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차기 군을 주도할 지도 그룹으로서 유력시 됐던 37기 그룹이 일제히 좌천되기 시작합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그해 10월에 기무사령관직을 갑자기 경질당하고 한직으로 좌천됩니다. 또 이재수 사령관 말씀했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무슨 배경이 또 어떤 정치적인 무엇이 있어서 했는지 이것은 뭐 제가 그런 정치적 배경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군내 권력 암투 같은 게 있었지 않았느냐 김종대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후에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알자회 조현천 지금 그 네, 해외 외국에 답회에서 나가 지금 있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계엄사 문건 사건으로 지금 일단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보면 사실 이제 그 이재수 전 사령관이 임명될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박지만 씨 인맥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당시에 뭐 인맥됐다라고 이제 다들 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경질이 됩니다. 예. 그때 상황이 뭐냐면 바로 정윤회 문건이 이제 터졌을 때예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으로 핵심 예. 실세로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당시에 박지만 세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내치면서 네. 최순실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사실은 이제 좌천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임명되고 당시 알자회가 이제 또 다시 부상을 하면서 군에 장악을 했고 사실 37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박지만 씨도 뭐 사찰을 당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그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제 이재수 사령관이 당시에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됐던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을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김수록 할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웃음이 많으시고 좋아갖고 그렇게 좋아. 살다가 거의 100번을 다 보겠습니다. 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아는 법관이 왜곡하다니요.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은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이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대밤에 와보니까 나 혼자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가시면 이번 사람 그렇게 알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일세분들이 승전에 계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는 살아계셔서 이렇게 팔팔한 의지를 가지시고 소송에 참여하셨던 정말 이런 사법부에 이런 거래 짓거리 하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재판 때 법원처럼 보면서 같은 공간에 그 가해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마음 그 속 깊이에 아주 큰 그 상처가 있다는 깨달았어요. 나도 문제요. 国が今度は償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要するに謝罪ですね、責任と謝罪を今後やっていただきたい。 거래 공간에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는 것보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까? 그럼 거래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긴급적 지방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서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긴급대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적과 요건은 이혼이지만 활동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판결을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쫓아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이 자리, 당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당신은 성장 속에서 세상의 규칙을 배웠죠. 주변이 쉼없이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죠. 바로 이 자리, 당신을 위한 자리. 제네시스 G90. 주말인 내일 어떤 뉴스가 주목받을지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조사단이 내일 다시 방북합니다.
남북조사단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함께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앞서 경의선 조사에 쓰인 남북 연결 열차가 투입되며 우리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노선을 달리는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시작돼 반정부 움직임으로까지 번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내일 파리 등지에서 대규모로 열립니다. 내일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리 경찰은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과 음식점에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폭력, 과격 시위에 대비해 파리 중심가의 주요 공연장과 미술관 그리고 에펠탑도 내일 하루 폐쇄됩니다.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차준환이 내일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차준환은 오늘 첫날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서 자신의 최고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89.07점을 기록하며 4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메달권인 3위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점수차라서 내일 오후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메달 획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달력은 12월 상순의 초겨울이지만 기온만 보면 한겨울입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는 오늘보다 더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북극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호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이 영하권 맹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구는 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충청도와 호남 지방은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과 내륙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지각 처리, 매년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만 올해는 선거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천막 당사에 단식 농성까지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제 합의했던 오늘 처리는 아마 자정을 지나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야3당 결국 몸은 본회의장 밖에 있고 예산안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국회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의 왕중왕전인 그랑프리 파이널 첫날, 차준환이 쇼트 프로그램 4위로 선전했습니다. 내일 프리스케이팅에서 남자 피겨 사상 처음으로 그랑프리 파이널 메달에 도전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출전 선수 6명 가운데 두 번째로 등장해 프로그램 신데렐라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이어진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처리했습니다. 플라잉 카멜 스핀을 우아하게 연기한 차준환은 가산점 구간에서 시도한 트리플 악셀도 깨끗하게 소화했습니다. 연기를 마무리한 차준환은 환하게 웃었고 결과는 89.07, 개인 통산 두 번째 높은 점수였습니다. 본인의 최고 점수인 90.50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7개 연기 요소 모두 안정적인 연기로 마쳤습니다. 메달권인 3위 체코의 브레지나의 0.14 차이로 뒤졌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 선수는 김연아 이후 9년 만,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오른 차준환은
둘째 날 성적 합산을 통해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쇼트 프로그램 1위는 세계 선수권 우승자 네이선 첸이 차지했고 평창 올림픽 은메달 우노 쇼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평창 금메달리스트인 세계 최강 한유는 발목 부상으로 불참했습니다. 여자 싱글 기대주인 김예림은 앞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쇼트 프로그램에서 역시 4위로 출발했습니다. YTN 서봉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지난 5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며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흥미를 더해가는 프로배구에서 비디오 판독은 이제 감독들에게 하나의 전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부 감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오심을 잡아낸 매의 눈은 누구일까요? 양시창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정지석의 공격이 아웃 판정되자 박기원 감독이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상대 선수 손끝을 스치고 나갔다는 박 감독의 주장.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승부처에서 예리한 눈으로 오심을 잡아냈습니다.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도 못지 않습니다. 강서브를 넣은 요스바니가 아웃 판정에 아쉬움을 표하지만 김 감독은 오히려 라인을 조금 벗어났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판독 요청을 안 했습니다. 느린 화면에는 김 감독 판단대로 공이 가까스로 라인을 벗어난 장면이 잡혔습니다. 올 시즌 박기원, 김세진 두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서 매의 눈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모두 16번씩 판독을 요청해 나란히 오심을 10번 잡아내 성공률 63%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부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신진식, 한국전력 김철수 감독은 30%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성공률만으로 감독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큰 어떤 반칙이 아니더라도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2라운드까지 남자부 7개 팀이 요청한 비디오 판독은 모두 135건. 이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64건의 판정이 정정됐습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승부에 영향을 주는 비디오 판독 중요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로 등판했던 류현진이 내년에는 20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진은 은퇴 선수 모임인 19회가 수여하는 19대상 수상 현장에서 이같이 내년 시즌 목표를 밝히고 20승을 하려면 부상이 없어야 하고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해보고 싶은 게 20승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수치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프로야구 SK와 삼성, 넥센이 외야수 고종욱과 김동엽, 포수 이지영을 주고받는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넥센에서 뛰던 고종욱은 SK로, SK 김동엽은 삼성으로, 삼성 이지영은 넥센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시즌 우승팀 SK는 테이블 세터진을, 삼성은 장타력을 갖춘 타자를, 넥센은 주전급 포수를 얻으며 전력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던 프로축구 FC 서울의 이상호가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기 전 이상호의 K리그 출장을 60일 동안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공식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프로농구 보스턴이 카이리 어빙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4연승을 달렸습니다.
보스턴은 뉴욕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128대 100으로 완승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던 보스턴은 14승 10패를 기록해 동부지구 5위로 올라서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포틀랜드는 릴라드가 25점을 넘는 활약으로 피닉스를 108대 86으로 눌렀습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